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기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양당 의원과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꾸려 대안을 논의한 뒤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년 넘게 공석이던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 오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법사위, 정무위 등 여야 합의에 따른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의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여야의 급적 타결로 다음 달 27일 본회의 상정이 합의된 언론중재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과 오늘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반대 토론에 나선 배경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본회의 생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최근 언론중재법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삼켜버렸는데요. 연일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양당의 국회의원과 언론단체 등이 참여해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여야 모두 한 달의 시간을 벌면서 극한 충돌은 면한 것 같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이틀간 6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계획했던 본회의 상정 시기에서 한 달 남짓 연기됐습니다. 오늘 합의는 가짜 뉴스로부터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여야는 앞으로 한 달간 구체적인 단일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윤리의 기준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남아있는 약 한 달 기간 동안 수비를 거쳐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본회의 처리 하루 전인 다음 달 26일까지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와 관계 전문가 각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야당에 제시했지만 결렬됐고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도 거세 쟁점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일부 의원들과 원로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되자 일단 한 발 물러난 모습인데 여전히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조항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처럼 언론중재법 협상의 극적 타결로 8월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완화 법안, 그리고 구글 갑질 방지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과 함께 큰 주목을 받아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되 녹음은 할 수 없고 열람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이라는 넉넉한 유예기간도 두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기존과 같이 6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6억 원씩 합산 12억 원의 공제를 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독점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하면서 세계 최초로 앱마켓 규제를 법제화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회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가결된 반면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가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 원구성 이후 1년 3개월 만에 국회가 정상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후반기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당내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중 231표를 얻은 정진석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내정됐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자 항의 차원으로 부의장직을 거부해왔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올시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당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10곳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새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 등으로 공석이 된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와 국민의힘에 배분하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이 대상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운영위를 비롯한 총 11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를 비롯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사위원장은 일단 전반기는 민주당이, 대선 이후인 후반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서 여야 간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이,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선을 앞두고 협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첫 원구성 정상화 아래 국회는 9월 정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를, 상임위원장 자리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더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오늘 대전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한 국민의힘은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장치를 둘지 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첫 투표가 충청 지역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4일 대전과 충남, 5일에는 세종 충북 지역의 합동연설회에서 해당 지역의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과 ARS 투표,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 국민과 일반 당원 중 현장 투표 신청자의 투표를 포함합니다. 충청권은 주요 선거 때마다 영호남 지역 대결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지역으로 민주당이 특히 이번 순회 경선의 시작을 제주가 아닌 충청 지역을 선택해 첫 투표 결과가 경선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를 토대로 균형적이고 역동적인 경선을 펼쳐나가겠다는 저희의 굳은 각오와 결의를 담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내일부터 본격 경선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15일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으로 압축하고 오는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최종 4명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 룰에 여론조사에서 반대 정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역선택 방지에 찬성 입장을,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 정홍원 당선관위원장이 앞서 경준이가 결정한 역선택 조항을 비롯한 경선 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고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홍준표 후보도 대선판을 망치려는 이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1, 2차 컷오프 모두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주 각 후보들의 입장을 수렴한 뒤 다음 주 최종 경선 룰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학생회나 동아리와 같이 학생 조직이 담당해오던 대학의 공론장 역할을 지금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과 혐오 발언 같은 폭력적인 표현들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도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시간표 작성 등 학업 관리를 비롯해 학교 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가입자 수가 전국 396개 캠퍼스 재학생 522만 명에 이릅니다. 학생들이 직접 게시판을 관리하는데 안전한 대화를 위해 익명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명을 악용한 막말인데 지난해 10월에는 한 학생이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특히 익명 커뮤니티들에서 이어지는 성폭력이나 혐오 발언들이 실제로 소수자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혹은 그 공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떤 위협을 주는 것으로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에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6개월 동안 596개의 혐오 표현 게시물이 나왔는데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신고가 누적되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 있지만 게시물 내용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사이버 불링, 즉 사이버상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혐오 표현이 주류 표현으로 남고 소수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에 힘쓰는 학생들의 의견이 지워져 오히려 피해자들이 커뮤니티를 떠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AI와 같은 자동화 규제는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모 대학에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를 계속해서 에브리타임에 올렸을 때 몇 분 안에 삭제되는지를 이제 퍼포먼스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축제 퍼포먼스에서 한 30분 만에 삭제되는 뭐 이런 소수자의 발언권을 막는 기재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고 저도 소수자들의 발언권이 박탈되는 걸 막고 소수자들이 공론장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보면 이제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불법 정보가 뭐 명예훼손이나 뭐 성희롱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 혐오 표현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한다든지. 다만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한 만큼 먼저 혐오 표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이 6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예산안을 확정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부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며 송고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살인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부실한 시스템 운영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자발찌 시스템 개선과 인력 증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감독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한 지 한 달 만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허울 좋은 홍보 이전에 전자발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연하기로 한 MBC 100분 토론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방송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며 사상 초유의 상도덕이 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시 TV토론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여야 협상이 밤늦게까지 진행돼 토론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며 상대 당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장병에 노마스크를 지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마스크 지시는 국군 장병을 희생시켜 코로나19 백신의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생체 실험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군내 백신 2차 접종이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군 활동의 단계적 정상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이 송두환 국가위원장 후보에게 무료 변론을 받으면서 이 수임료 대납 가능성과 함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재산이 늘었다고 또 주장을 했는데요. 윤영찬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은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 변동과의 관계를 가감없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생활로 덮고 넘어가더라도 야당과의 본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지사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번에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이후로 좀 대응을 자제해 왔었는데 네. 이 계속되는 공세에 적극 대응으로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오늘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거티브를 넘어선 낙선 목적의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동안 최대한 인내했지만 이번에 흑색 선전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우선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박주민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어제 민변의 관행이고 금품 수수나 이익 제공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중 재산이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찬대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이 오히려 재산이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재산 신고의 내역이 관보에 명시돼 있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뻔히 알면서도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양측 간에 이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1위 후보를 잡기 위한 전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당한 후보 검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 지지율을 지켜야 하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네거티브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 순회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이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다음 달 4일 대전 충남, 5일에는 세종 충북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충청권 투표 결과가 경선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 보니 이낙연 후보가 무료 변론 의혹을 제기하면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 측에서 당에 대통령 후보자 자격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번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당내 검증단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가 송영길 대표가 검증단 설치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거부했고, 이때 이 송 대표가 이재명 후보 편이라는 이심송신 논란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면서 지도부가 각종 논란은 피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할 어떤 좋은 대책이 있을지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여당의 이제 대선 경선 상황을 살펴봤는데 야당의 대선 경선 상황도 이제 썩 좋아 보이지는 이제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을 이제 했는데 경선 룰을 두고 일부 주자들 반발이 이제 거센 상황인데. 일단 최고위는 선관위에 다 모든 상황을 다 맡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번에 경선준비위원회가 후보자 TV 토론회를 기획했다가 월권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 서병수 위원장이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그 후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가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하면서 선거관리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경준위에서 경선 룰을 마련하긴 했지만 하나의 안이라고 보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다음 달 5일에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네, 9월 5일에 경선 룰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일부 주자들은 정 위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이미 경선 룰은 확정이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난번 경준위가 다음 달 15일에 100% 여론조사를 통한 1차 컷오프를 비롯해 경선 룰과 일정을 마련했고 최고위에서 그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고위 의결까지 거쳤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 주자들은 절차상 변경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주장인 거고, 네. 또 정 위원장이 지금 공정성에도 불만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와 또 네.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두 가지를 다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의 교감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정 위원장이 임명되기 직전에 윤 전 총장과 만났다며 처음부터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원로 정치인을 인사차 방문했고 누가 선관위원장을 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경선 룰에서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게 첨예의 이제 관심사인데,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걸 이제 그대로 두느냐 마느냐, 이 조항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1차 컷오프에서 일반 여론조사가 100%고 2차에서는 70%,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50% 점점 이제 낮아지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차이가 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국민의힘 당원상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99조 여론조사 특례 조항을 보면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주자들 간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정 위원장은 편향성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은 그럴 일이 없고 비약하지 말라고 밝혔는데 내일 선관위 정례회의가 잡혀 있어서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도 문제인데요. 하태경 후보가 여론조사 100% 방식 때문에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예비 경선을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바꾸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여론조사 비율은 그대로 두되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 내일 선관위 회의에서 이 역선택 반지 도입을 놓고 아마 경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무료 변론 공방, 그리고 야당의 경선 룰 갈등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3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문자 폭탄에 대한 답장입니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어졌던 언론중재법. 다행히 오늘 최종 담판을 통해 여야가 9월 27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면서 국회 파행을 막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민주당 내에선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과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첨예하게 맞섰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신중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항의성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5선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그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이 의원은 이 같은 항의성 문자 폭탄에 답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저한테는 이제 문자 오는 대체로 이제 오는 그 메뉴가 뭐냐면 국민의힘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요새는 못 간다 답장을 합니다. 속으로는 너 나가라. 의원은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 감당해야 될 또 책무도 있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국회의원도 인권이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현안에 대해서 좀 타협하자, 절충하자, 속도를 좀 늦추자고 하면 회색 분자로 몰리게 된다고 언급한 이 의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이후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문자 폭탄이 쏟아지자 못 간다는 답장까지 했다는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건 좋지만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소신 피력이나 논쟁까지 방해받을 정도면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 협상이 시작될 무렵부터 SNS를 중심으로 법안 강행 처리에 부정적인 당내 의원들을 언론 십적으로 명명을 해서 그들의 실명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견하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항의성 문자 폭탄은 당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도 있지만 당내 생산적인 토론 문화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적절했습니다. 다른 당으로 가라는 문자 폭탄에 못 간다고 답했다는 이 의원.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처리가 연기된 만큼 항의성 문자도 좀 줄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어느 국민도 비판 안 하는 분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과 함께 당 대선 경선 버스 시동이 걸리자 각 주자들의 행보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경선 시작과 함께 곧바로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희 부친부터 선대로 500년간 충남 논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고 지금도 충청 지역에 저희 사촌과 육촌이 많이 살고 있다며 충청의 아들, 충청이 뿌리임을 강조한 윤 후보. 오늘은 충북 지역을 찾아서 충청 대망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유 여사에 대한 평가를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는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비판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역시도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여사님의 그 낮은 곳을 향한 그 어진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영정을 참배하고 생가 곳곳을 둘러본 윤 후보는 유신 시절을 거론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선 국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만은 국민 누구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유경수 여사님. 어진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며 유 여사에 대한 친근감과 존경심을 보였는데요. 유경수 향수를 자극해서 충청과 보수의 민심을 함께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생가 방문 자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꺼내달라는 지지자들의 울부짖음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윤 후보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한 건 맞다. 그러나 그건 공직자로서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저의 소임을 다한 것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집권을 하면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한 윤석열 후보.
과연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로 캐스팅 보터라고 불리는 충청 민심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다음 달 27일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루긴 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차가 여전해서 앞으로 재논의 과정이 순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용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앞으로 계획과 다른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빈입니다. 네.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이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다음 달 27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단독으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이제 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 궁금합니다. 예, 언론중재법은 우리 당이 일명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던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 이 언론중재법 일명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사회가 폭넓게 그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140여 개의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허위 조작 보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또 시민을 보호하고 언론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이 언론중재법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희 당이 여러 의견들을 조정해서 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 가자라고 하는데 마음을 모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민원연이나 민변 또 정의당에서도 예당초에 언론중재법 자체를 반대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나 유튜버 규제와 같은 것들을 이 언론중재법의 법안에 함께 패키지로 담아서 이런 것들도 함께 해결해 가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간다는 말처럼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여러 오해와 왜곡들도 좀 근절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속도를 맞춰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네. 향후에 이제 구성될 8인으로 이제 구성될 언론중재법 협의체. 이 논의에서는 야당이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독소 조항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재논의를 하게 되는 건지요. 앞으로 민주당 계획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이런 논의 기구의 구성은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각 2명 그리고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 인사 등이 각각 2명이 참여해서 8분이 구성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만들어진 수정안에 대해서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을 받게 될 텐데요. 충분히 수기 시간을 거쳐서 안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의 많은 의견들을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한국기자협회 등의 언론단체 5곳에서 이 미디어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중재 절차와 배상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언론과 표현의 자유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당 내에서는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첫 투표 결과는 이번 주말부터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순회 경선 때 1차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일명 슈퍼위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당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성적표를 받는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긴장되고 또 흥행에 도움이 될 텐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3번에 걸쳐서 이 슈퍼위크를 통해 중간 투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후보를 만든다고 하는 참여의식이 더욱 높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번에 186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또 3차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정당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인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이 참여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대전 충남부터 지역 순회 투표가 시작됐고요. 권리당원과 대의원 외에도 일반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가운데서 이 별도로 신청한 분들은 현장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3차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될 텐데요.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끝으로 이제 의원님이 이제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보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개편하자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한 제안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에 1,7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중심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90%를 넘어서는 델타 변이 검출이 확인되고 있어서요. 최초의 코로나가 아니라 더 강한 코로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델타 변이가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원희룡 후보의 제안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의 이 방역 조치는 고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1차 접종률이 모두 90%를 넘어섰는데요. 추석 전에는 전 국민의 70%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게 필요한 상태고요. 정부에서도 10월 말에 백신 접종 완료율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게 되면 위드 코로나 등의 코로나 대응 전환 체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감염 속도를 더 낮추고 의료 체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방역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예정이었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 일정 관계로 스튜디오 나오시 못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지금 상황상 여의치 않아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네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인천과 서해 5도까지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풍까지 동반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